뭐 짧은 발표문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15분에 뭐 그거를 읽고 하기도 번거롭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떻게 지금 뭐 하버마스와 뭐 제가 하는 공부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학회에 참여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왜냐면 저는 하버마스 전공자도 아니고 앞서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 뭐 하버마스 너무 많이 아시고 1700페이지 저는 뭐 일기를 써도 못 쓸 거를 뭐 읽으시고 은퇴하신 선생님들께 읽으시고 저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하버마스 전공자도 아니고 저한테 하버마스는 그냥 롤즈나 아니면 뭐 노워킹이나 라즈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그냥 대상이지, 제가 뭐 하버마스를 뭐 깊이 사랑한다거나 뭐 존경한다거나 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읽었던 여러 학자들이 하나, 아렌트나 이런 학자들이 하나고, 그래서 어떻게 이 하버마스를 추모하는 학교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기회에 제가 이성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성을 한번 하버마스와 또 하버마스와 뭐 어떻게 보면 영미권에서는 어쨌든 더 유명하긴 하고 뭐 어쨌든 하버마스는 독일 학자니까 영미권에서는 롤즈가 훨씬 유명한데, 어쨌든 저는 롤즈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롤즈하고 하버마스.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별로 요즘에 연구를 안 하지만 사실 지금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뭐 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25년 정도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대만의 노종성 같은 경우는 대만에 있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에서는 인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유교 자체가 뭐 이렇게 대단히 인기가 있는 학문이 아니라서. 근데 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노종성은 거의 모든 저작이 번역이 되고 있고 연구가 너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 현재 가장 세계적인 학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물론 돌아가셨지만 오종삼 정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태쿠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쫓아가는 형국이 될 텐데, 그러면 그분도 공교롭게도 이성에 대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 안에서 저같이 50대 초반의 한국 학자가, 그것도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한국 학자가 연구하는 내 연구랑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것이 아마 저보다도 어린 학생들이나 뭐 한국 시민들에게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초청에 임했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종삼은 우리가 이제 이성 유교를 얘기할 때 제가 학교 다닐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유교하면 이성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다 이성하면 무슨 칸트, 데카르트 이렇게 연결시켜서 유교는 관계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고 이성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런 거를 많이 얘기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홀이나 로저 에임스 같은 하와이나 뭐 그렇게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받은 중국하는 학자들,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 계열의 정화일 교수 같이 이렇게 시니즘이라고 하는 중국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학, 온토로지를 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전부 그런 어떤 그 에이전스를 얘기하는 걸 다 싫어하시고, 그런 코어가 있는, 에이전트 코어가 있다, 그런 셀프가 있다, 자아가 있다는 것들을 다 싫어하셨기 때문에 중국 철학을 공부하는 90년대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부분은 다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그래서 관계, 공동체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게 주류였죠. 그러나 그 전에 이제 노종성 같은 경우는 웅신역 선생의 제자고, 웅신역은 이게 따라가 보면은 이제 유종주나 왕양명 이렇게 심학을 했던 분들의 제자 그룹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고 11월 때 이제 내전 때 대만으로 갔다 홍콩으로 오셨다 뭐 다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자들하고 대만에서 싸우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결국 그러면서 이제 보따리 싸갖고 와가지고 천재들이죠. 대부분 방군이나 뭐 이렇게 서복반 이런 분들, 오종삼 같은 분들이 다 대륙을 떠나가지고 혼자 당시에 유행했던 칸트 헤겔을 읽으시고, 사실 칸트의 산무작을 오종삼 같은 경우는 혼자 독일어 사전 보면서 번역을,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가지고 다시 중국 철학, 중국 전통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성이 너무 중요해지고, 중국 전통의 핵심은 이성인데 그 이성의 핵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뭐 실천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뭐 도덕이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의 핵심을 뭐 내표적인 거고 무슨 뭐 종합적인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반야나 현각이나 양지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떤 그런 굉장히 초월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이성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예술적이죠. 그런 이성의 핵심은 그 자체로 완전히 선하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완전히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만들어낸 것이 특정한 형태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어떤 전통을 비교 안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선양이라든지 왕통이라든지 도통이라든지
인정,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benevolent government 인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김상훈 선생님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뭐 유교의 민주적 전통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미 모종삼은 1950년대에 이게 있는데 다만 이것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왜? 그 역설적으로는 유교가 갖고 있는 민주적 정신, 그 치도적 민주라고 하는데 그 유교적 정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선한 것에서부터 제도를 만들어내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완전 그게 성황의 이상에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서양의 근대는 이론이성을 만들어낼 때 특징이 있는 거, 이론이성 핵심이 순수이성에 있는 것이고 그게 칸트에게 있는 것인데 그게 누구메나 뭐 그 피나메나 이런 이중 초월적인 게 있는 거고 뭐 지금 아까 초월적인 걸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어떤 격차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뭐 그게 베버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초월적인 어떤 긴장 같은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칸트는 그걸 현세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이고 깊이 있는 철학이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근대 철학이 나타날 수 없는 이상한 그 애매한 긴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성과 감정의 문제도 그렇고 바디하고 마인드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게 이분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깊은 고도의 철학 체계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서양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서양적인 걸 만들어내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민주화를 해야 되니까 특히 오종선 같은 경우 자유중국을 갔기 때문에 민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할 때 이 이성, 유교의 그 완전한 선한 그 이성이 스스로 타락하는 현상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주역에 담겨서 갖고 있는 자하담함이라고 제가 117페이지에다가 제가 한자로 써놨지만 사실은 웅덩이에 빠지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은 독일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번역을 그럼 제자들이 할 때 어떻게 본인이 영어로 번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 제자들은 대부분 다 칸티안들인데 칸티안들은 self negation이라고 번역하기 싫어하고 이 양반 당연히 또 헤겔의 영향을 받아서 헤겔 쪽으로 이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은 self negation을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갖고도 이거를 미국에 있는 학자들 그래서 또 일부 학자들은 self-restriction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간에 웅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선에서 약간의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완전한 실천 이성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어떤 과정을 거침으로써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개출한다고 해요. 블러썸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개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하이데거나 뭐 지금 하버마스 마찬가지로 본인이 용어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서 사실은 그 정도와 치도 같은 책이 60년에 나왔는데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뭐 이걸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국어를 하는 분들. 어쨌든 그렇게까지 나오는 이론이성이 나와주고 이론이성은 한마디로 유교의 완전한 실천이성부터는 타락한 것이고 그냥 떨어져 있는 웅덩이로 빠진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헌정주의나 정치적 평등이나 그걸 뭐 대열적이고 그런데 정치적 평등이나 또 법의 지배, 또 정치적 민주주의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도적 민주화, 아까 얘기했던 민주적 정신, 유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적 정신과 현대 우리가 한국이 민주화됐다 할 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만의 민주주의 할 때 그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개념적으로 구분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종삼을 연구하는 이 얘기가 이제 정도와 치도에 들어있고 또 모종삼의 정치철학 3부작이라고 해서 역사철학하고 도덕적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평생을 뭐 하버마스터든 하이데거를 공부하시면 그 용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모종삼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은 그 모종삼이 얘기하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거를 독일인이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독일에 있는 데칸소부터 해가지고 하버마스 들여와서 공부하는 똑같이 모종삼이나 이테크 특히 모종삼 같은 거 당군이 같은 거를 지금 똑같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지난 선생님들이 하신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그 개념 하나하나 갖고 실험을 하고 있는 한국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해석을 하는 차원에서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뭐 미국도 일부 해석을 모종삼이나 이런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고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벌써 60년에 끝난 얘기인데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이게 왜 유교민주주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론 이성이 만들어진 걸 얘기했으니까 이론 이성을 지지해 주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과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과학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이성이 이론 이성이고 그것은 완전하게 선한 유교의
아니면 동양 중국 철학의 이성이 이렇게 웅정에 빠진 것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고 그 객체로서의 정치적인 제도가 생겨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까 셀프 리스트릭션 얘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간적으로 분리됐던 도덕성, 윤리가 다시 회복이 돼서 그 회복되는 그게 이성이 회복되는 거죠. 이성이 그 윤리적인 이성이 회복돼서 실천 이성이 회복돼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정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윤리적 토대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오종상이. 그래서 그것을 윤리적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통화할 수 있고 뭐 프레드 알마이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민주주의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윤리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유교민주주의라고 그 제자분들이 명명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오종삼은 한 번도 자기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를 유교민주주의라고 명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과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자아감함을 거친 이후에 그 실천이성의 성격은 무엇이? 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사실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해석적인 오종삼 선생이 무슨 얘기를 했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오종삼 선생이 남겨놓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같이 젊은 학생들 이제 저는 사실 오종삼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거를 보고 오종삼 선생을 나중에 읽고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작업이 오종삼 선생이 애매하게 남겨놓은 부분을 들어가서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 있었던 거죠. 동시에 이제 롤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71년에 필립 저스티스 쓴 다음에 93년에 이제 폴리티컬 리버럴리즘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다원주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포스트 메타피직스의 가장 큰 도전, 그걸 가능케 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롤즈에게도 그렇고 하버마스에게도 그렇고 다원주의 문제인데 그게 롤즈는 그래서 그 자기 이론이 엄청난 큰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제가 뭐 한 반 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폴리티컬 리버럴리즘을 써놨는데 그러면 다원주의 안에서 이성이 뭔가 그러면 그 퍼블릭 위즌을 칸텍에서 가져왔는데 뭐 그 이전에 홉스도 그 얘기를 썼지만 그걸 가져왔는데 다원주의 안에서 퍼블릭 위즌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constitutional essentials라고 헌정적 기초나 basic structure에만 적용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무슬림이든 아니면 유대교든 불교든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포괄적 교리가 있잖아요. 특히 종교 같은 포괄적 교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야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이 있어야 되고 그 정치적 정의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자유와 이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만 우리 시민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이성을 사용하자고 얘기하는 이제 퍼블릭 위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롤즈가 칸트를 변형시키면서 퍼블릭 위즌을 얘기하고 공적 이성 거기서부터 이제 사적 이성, 그러니까 사적 이성 특히 종교적 이성을 이제 구분시키는 나중에 물론 프로바이저나 어떤 그 인클루시브 뷰를 얘기하면서 99년에 쓴 퍼블릭 위즌 리뷰 때에서는 좀 이렇게 스스로가 변형을 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롤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교라는 거는 이미 제가 어릴 때 알았던 그런 예의가 있다 없다 이런 사회가 이제 아니고 많은 경우 그런 유교를 배우지도 않고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났는데 다 모든 교육은 사실 공교육이라는 건 전부 자유주의적인 공교육을 받았고 유교를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어저께도 한상진 교수님하고 몇 분 교수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했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위 상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2, 3년 교수님 처음 뵀는데 제가 하위 3년 이게 가능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젊은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컨퓨셔널 소사이티죠. 여기는 유교가 형이상 아까 박용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된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속 그런 거 이제 그 유교 안에서 양수민 선생 같은 게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습속 안에서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지금 20대 학생들이 뭐 이대나는 어떻고 해도 미국 아이들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미국에서 가르쳐 보면 미국 아이들과 너무 감수성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편안하고 아주 레이먼즈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덕적 감수성 이런 것이 가령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법을 배워와서 들여온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사상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아무도 좌우를 막론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한테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왜 중요하지? 그 정당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같은 거는 필그림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레포메이션 이후에서 그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될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보다도 위였는데 왜 우리한테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 10조, 11조에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국가보다도 왜 국가에게 컴패링한 저스티피케이션이 없으면 왜 나의 표현의 자유가 마이올렛 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인 정당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의를 할 때 내가 어떤 습속, 내가 도덕감정에 어떤 도덕감정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습속을 가지고 내가 예의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를 논하는 사회에서 내가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만다, 호주제를 없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효는 우리 인류의 최고의 가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퍼펙셔니즘을 얘기하는 자유주의적 뉴트럴리즘을 얘기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여전히 그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옹호한다는 그 이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걸 갖고 쓴 게 이제 퍼블리즘 컨퓨전이고 제가 제 얘기를 뭐 많이 드릴 수 없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일부 그래서 대만의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원주의 이후의 모종상은 어떻게 이해되지? 라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종상은 그것이 60년대에 그런 책을 쓰고 95년에 돌아가셨지만 거의 자기가 완성되고 60년대 전에 다 완성됐기 때문에 현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그걸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하버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종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일부 하버마스를 연구한 학자들은 똑같아요. 독일에서 하버마스를 공부하고 와서 모종삼을 공부한 학자들이 막 꽤 여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그 자아감한 이성의 이후의 이성을 커뮤니케이티브 리전으로 보면 되겠다. 그것이 이 생활세계의 도구화, 생활세계의 과학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만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 걸 극복하는 이성을 얘기하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이성이 하버마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성하고 맞는 게 아닌가라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유교가 가야 할 길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포스트 메타피지컬한 세상이든 포스트 컨퓨션한 세상이든 뭐 다원주의 세상이든 그걸 뭐라고 구성하든 간에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경우에는 이성의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를 실험하다 보면 하버마스든 로울즈든 그게 뭐 모종삼이나 아니면 그게 누가 되든 간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우리 한상 선생님이 오늘 컨퍼런스 기획하신 것처럼 문명 간의 대화가 다른 전통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영미권이다, 뭐 대륙이다, 아니면 동아시아다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소통이 가능한 철학적 훈련과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무슨 유교, 무슨 하버마스, 롤즈 이런 게 아니라 젊은 학자들이 여기 젊은 저보다 어린 학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50대 초반이면 되는 거 20대 학자 친구들, 30대 친구들이 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없는 하버마스, 그게 없는 유학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동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미래가 없고 후학이 없는 공부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선배 선생님들이 평생 공부하시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역시 연륜이라는 건 참 대단한 거다라는 느꼈고 또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산대학교에 있는 장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서서 뭐 많이 이야기할 거는 없고 당혹스러운 게 지금 제가 좀 목표거리로 이렇게 가져온 게 이 김성수 선생님께서 크게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논평을 한다는 게 크게 조금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준비한 걸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짧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제가 짧은 글인데도 이렇게 많은 압축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있어가지고 이전에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분야를 이렇게 천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잘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교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거 누가 이렇게 저를 좀 아는, 제 글을 좀 아는 사람이 보고 이거 자만주가 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어떤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시킨 민주주의가 말하자면 일종의 규범적인 개념이 아니라 디스크립티브한 기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기술적인 개념으로서 유교적인 민주주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정문 선생님께서는 주권적인 정치적 평등 같은 그런 민주주의 근본 가치 그런 가치에 기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유교적 가치나 시민성 도덕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제도들을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섭하는 게 지금 한국의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넓은 뜻에서 유교적 근대성이라고 이제 그런 그 안에서 한 계기로서 우리 민주주의가 유교적 민주주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출발점이 이렇게 비슷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기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처음 할 때는 제가 요즘은 조금 더 입장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유교 민주주의를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 있었고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결손 민주주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저는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한국 정치에서 제가 도덕 정치라고 부르는 한 개인 정치인 개인의 어떤 도덕주의적인 평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의 중심에 이런 정치, 그것을 도덕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민주주의가 드러내는 병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데 우리 이제 김정문 선생님께서 상당히 유교 민주주의를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특히 이제 공적 이성 유교 그래서 유교적인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롤스 하버마스와 비교를 하면서 그것부터 롤스와 다르고 하버마스와 다르고 오히려 그 다보다 우월한 그런 걸로 이제 위치를 치우시려고 하는 것 같다 보였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흥미로운 접근이지만 좀 동의하기는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왕복한 완전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같은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로서는 그게 잘 하여튼 설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급하게 문제를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좀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대만 모종상 대만 제품이 있고 저는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건 대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실제로 세계적인 그런 민주주의 평가에서도 대만의 민주주의는 유럽 사회들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의 그 민주주의를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나온 점, 특히 저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권리 있고 대만은 동성혼이 허용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그다음에 사법의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진보된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대만이. 그러면 이거는 유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더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쭉 그냥 상식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름의 나누시고 저는 이걸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연부터는 이런 것들을 글 읽으면서 세션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좀 상당히 간접적으로만 이들을 공부를 했더니 저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사회의 유교적인 민주주의 이런 것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 나름으로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아마도 이제 서구에서의 어떤 압도적인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지배의 지적 환경 이런 것에 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교와 민주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교가 자유주의적이냐 아니냐 유교와 자유주의의 어떤 이제
어떤 화해 가능성, 대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서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것들 좀 근본적으로 그 처음 출발점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좀 헛돌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좀 감히 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대신에 우리 좀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주제를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좀 새로운 전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헌법적인 규정, 헌법 속에 헌법적인 문헌 속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간 사실 세계 최초의 그런 어떤 이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연이 있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민주공화국 이런 틀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해를 해왔고 우리의 정책을 이해를 해왔는데 왜 우리가 그런 공화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전통에 대해서 그동안 신경을 안 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자각이 들었고요. 마침 또 이제 하버마스 자신도 오늘 그 학술대 주제가 말하는 하버마스 자신도 스스로 사실은 하버마스는 진짜 여기 자유주의적인 그런 지향이 강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지만 스스로 이제 칸트적 공화주의자라고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공화주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거칠게만 보면 서구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특히 저는 서구 공화주의 전통에서 주목하는 게 이 서구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 혼합정의 정치 철학이다. 그러니까 혼합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정, 귀족정,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부분에 따르면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라고 하는 순수 정체들을 섞어놓은 것. 로마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공화국이 위대하고 강력하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세 가지 정체들 다 이렇게 코럽션한 것이 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체들인데 이 세 정체들의 장점들을 다 섞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역량 이런 것들도 강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성도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인식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그런 바탕에서 공동선의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시민적인 덕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보면 패티시 이야기하는 비실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을 발전시켜 봤는데 우리가 우리 유교 전통을 유교의 정치적인 전통 이런 걸 바라보면 이거는 무슨 자유주의적이나 이런 거라기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좀 공화주의적인 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측면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천하 미공 같은 그런 어떤 우리 김상준 선생은 배운 건데 그런 이런 거는 공동선의 정치에 대한 그 공화주의적인 지향 이런 것들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구 공화주의에서 강조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적 덕성의 향양 이런 것들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수양에 대한 국교적 강조 이런 것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특히 이제 성리학적인 그런 어떤 이해에서 유교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군신공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돼 저는 이것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유교적인 혼합정의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꼭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주권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혼합정 안에 그러니까 이제 포용되어 있는 그런 계기로서의 민주적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민본 정치 이런 것들의 전통 속에서 또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의 전통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조선 왕조가 망하고 나서 망하자마자 그러니까 민의주의되는 어떤 민주공화국을 이렇게 지향을 하게 된 이런 것은 결코 어떤 이제 서구의 어떤 정치 철학,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수입한 결과가 아니었다. 우리 나름의 고유한 정치적인 전통의 어떤 진화적인 발전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화국 뭐 이런 이름을 붙였을 때 우리 신의 혁명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거기서도 예를 들어 손문이나 이런 사람들 이
저기 천화 이론만 이런 것들이 손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었고, 그런 것들은 유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공화주의적인 정신 계기 뭐 이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그런 어떤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모종삼의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꼭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 역사적인 진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하버마스가 이제 이 전에 썼던 러닝 프로세스라고 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탈형상화 시켜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 있겠지만, 이렇게 발전했던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속에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 사이의 활동, 투쟁, 그리고 이제 토통적인 대화, 그런 것들을 공화적으로 제도화해온 그런 학습 과정의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유교적인 전통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는 유교적인 전통에 가지고 했던 역할, 민주화 과정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공화주의적인 핵심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것을 시민정치 전통, 아까 다른 분들 시민사회, 강력한 시민사회 이런 걸로 표현했는데, 저는 그런 우리 사회의 강한 그런 시민정치의 전통이 유교의 정치적인 전통, 제가 동아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시민적 참여의 동기 이런 것들이 발휘된, 그거를 민주적 우환의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그런 어떤 민주적인 우환의식에 기초한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추동해왔고 지켜내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시민들의 민주적 우환의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그런 참여 동기에 기초되어 있는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강력한 어떤 민주적 계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제도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80이 넘어가지고 또 제가 벗을 사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한강진 교수님을 벗이라고 불러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80이 넘어서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진 교수님 덕분에 이런 권위 있는 학술대에 참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훈 교수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토론자로 제가 이 학술대 토론자로 적절할까 하는 데 대해서 참 대단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대의 어떤 문법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쓰는 문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젊어서 급진적인 변혁 운동에 좀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이 넘은 지금도 변혁을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수많은 참 어떻게 보면 사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거쳤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20대 참 어떤 급진적인 변혁운동에 마음을 뺏겼다가 여러 가지 세계사의 변천 과정이라든지 내 자신이 변혁운동에 참가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테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30대 중반에 가서 상당히 뭐랄까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긴 이야기 말씀 못 드리겠고
물질, 제도, 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연관 속에서 세상은 진화도 하고 변화도 해갑니다. 그런데 특히 근대 이후에 물질과 제도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그런 만큼 의식에서의 어떤 진보랄까 진화가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괴리 현상 때문에 현대의 어떤 심각한 여러 가지 더구나 지금 몇 가지 위기 때문에 인류가 종말을 맞느냐 하는 것까지 거론될 정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30대 중반에 들어서 생각했던 가장 큰 변화라기보다도 그런 전환의 포인트는 물질, 제도, 의식의 연관에서 특히 상당히 물질과 제도가 진전된 나라들, 이른바 소위 선진적인 그런 사회나 국가에서는 이제 그 연관의 중심고리가 의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그런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인문운동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저 자신 스스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런 전화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결혼식 주례 같은 걸 부탁받아서 가면 사회자가 선생님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면 제가 그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문운동가라고 소개해라 했더니 인문운동가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없죠. 보통 인문학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 사회자가 주례 선생님은 인민운동가로서 이렇게 내가 뭐냐면 저를 아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옛날에 인민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나는 인민운동가가 아니고 인문운동가다. 몇 번 겹치다 보니까 내가 그 수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대에 인민운동이 있다면 그건 인문운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했던 것이 대화, 소통, 탐구, 합의의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옳다고 내가 틀림없다고 하는 바탕에 있어서 토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실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바탕을 두고 이걸 이제 소위 영위에 선다고 제로 베이스에 선다 이야기했죠. 서서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서로 마주보고서 누가 옳은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탐구하자. 이런 게 제가 인문운동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는 차에 진짜 우연하게 논어를 통해서 공자를 만드는데 제가 뭐 급진적인 사회 변형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공자나 유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수구 반동 사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우연히 63살입니다. 처음으로 논어를 봤어요. 혼자 본 것도 아닙니다. 학습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탐구하는 데 어떤 보조 자료로서 마침 성인 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공자더라고요. 예수나 석가를 앉혀놓으면 또 그거 가지고 싸울 것 같은데 공자가 얼마나 만만한가 하면 누가 공자 욕을 해도 나서서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나왔던 책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책을 여기 우리 박석 교수가 계시던 상명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난 그 책 안 봤어요. 제목만 아는데. 근데 그 별 기대 안 하고 논문을 봤는데 놀라워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후에 한 20년을 지금 공자하고 함께 거의는 아니고 인문운동 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논어입니다. 근데 논어 중에서도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연찬에 대한 건데 제가 논어 9편 7장이에요. 나 그거는 지금 그거는 원문으로 기억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준 뭐랄까
충격이라고 할까, 이게 천둥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 별로 그 문장 그렇게 시답지 않은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나한테 그게 왜? 연찬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 내가 진작에 이걸 보편화하는 것이 인문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다른 고전에서도 연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2500년 전에 공자가. 그게 오유지호재 무지야. 이게 정말 천둥처럼 나와요. 무지야. 무지라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공자가 겸손한 편이다 하는데 저한테는 겸손한 편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 실물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 다시 말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현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인식한다고 하는 건 자기 감각기관과 자기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친 상을 파악할 뿐이지 실물 자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를 2500년에 공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다음 많은 그런 공자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얘기하면 이거를 발견하고서 논어 전체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단추를 제대로 못 끼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공자의 그 이상적인 정치입니다. 그게 덕치거든요. 예와 양으로 다스린다. 덕치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뭡니까 절대군주제, 봉군주제나 신군제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공자의 그 당시 어떤 성왕의 치 같은 것을 이게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민주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자본주의와 결합한 근대 민주주의 문제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적 위기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이제 도덕과 정치의 새로운 결합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실은 이제 공자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결합된 어떤 제도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통치라든지 어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사람의 지배로부터 법의 지배로 넘어오는 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옛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대의 어떤 법치주의를 넘어서서 근대 그걸 지나서 새로운 어떤 도덕과 어떤 융합이라 할까 이게 요청되는 이런 시대에 공자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 네, 시간이 다 들어가네요. 아쉽지만 빨리 끝내주세요. 그 사실은 근대 어떤 민주주의 질서라는 건 제가 소위라고 공자라는 말을 쓰기가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진화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인격으로의 진화라는 걸 군자로 표현했다면 근대 민주주의는 소인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혈기에 맞는. 그런데 사실 그 소인의 질서 가지고 지금 인류 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저는 조금 좀 과감한 표현을 한다면 군자란 말은 좀 다른 말을 하지만 군자의 질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공자가 현대적으로 좀 제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자의 드레상세 같은 걸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현대 유림에는 전혀 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가 오히려 나는 그런 마지막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실 때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김성문 선생님도 한 2, 3분 내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해주세요. 마지막에 인남 부분에 말씀하신 것만 하고 잠깐. 그래서 지금 작고하셨지만은 콜롬비아 대학에 계셨던 윌리엄 피어베어이라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오랫동안 중국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마지막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노빌러티 스빌러티 책인데 우리는 그냥 시민성의 핵심은 정적 평등이잖아요. 평등하니까 우리가 시민성을 얘기해 스빌러티 얘기하는데 이제 유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노빌러티다. 우리가 군자의 태도와 군자의 덕성이죠. 그런 걸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여기 선생님이 아마 말씀하신 것이랑 그런 현대 철학, 유교 철학 하시는 분들이랑 연결이 많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장항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교적 혼합적. 근데 저는 당연히 공화주의 당연히 뭐 좋아하고 공화주의랑 사실 민주주의랑 구분이라는 게 현대 정치도 와서 좀 어려워. 특히 뭐 커머셜 리퍼블릭이 나온 다음부터는 공화정이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어려운 건데, 다만 그 고대적인 의미의 혼합정이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결국 고대적인 의미의 혼합정은 평등을 상정하지 않잖아요. 뭐 플레비안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고 귀족이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게 우리 중국 및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지금 현대 유교정치 이론가들, 현능주의, 메리토크라시를 주장, 정치적 메리토크라시를 주장하는 많은 저의 동료 학자들이, 꽤 많은 학자들이 유교적 혼합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교적 혼합정의 핵심은 윤리적으로 보면은 정적 평등을 부정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적 평등을 부정할 수가 없고 87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유순환으로 그 이후에 대학을 들어간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잘못하다라는 손문이나 아니면 강유희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전제 분수에서 들어오면서 혼합정을 얘기하는 것과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그 위기 때문에 우리 다시 혼합적으로 가야 되고 민주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학자들은 뭐 소티션, 그러니까 완전한 이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추첨하는 그런 거라자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인 또 지형이 있어가지고 그걸 완전하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발표가 한 개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만 국립정치대에 있는 권경록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정말로 엄청난 이제 대가분들, 사실 저한테는 교수님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마치 물론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약간 대학원생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교수가 되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지도교수 입장에서 가장 예쁜 대학원생들은 좀 진지하고 또 가장 도전적인 대학원생들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짧게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서 김성문 교수님께서는 이제 유교에서의 어떤 이성을 얘기해줬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티피컬한 하긴 하지만 유교에서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하버마스랑 어떻게 연결을 할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한상진 교수님께서 한상진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셨을 때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은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버마스, 그리고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구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가장 큰 담론은 시민민주주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물결 속에서 뭐 거기에 반대하는 레디컬 디모크라시도 있고 많지만 결국은 하버마스와 롤스를 필두로 한 시민민주주의였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정치 철학의 근본이라고 봤을 때 이 하버마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90년대, 80년대 이후에 그 시민민주주의와 서구 정치 철학에 노정한 이론적 문제의 해결책을 이 마지막 2019년도에 출간된 마지막 책에서 하버마스가 보여준 유교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다시 제가 비판적으로 재구성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제가 결론 슬라이드에 실어놨는데 왜냐하면 이 비판적 재구성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유교적인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가 한 비판적 재구성이기 때문에 과연 하버마스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비판적 재구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한편으로는 하버마스 혹은 좀 더 근본적으로 서구 정치 철학과 뭐 유교 혹은 동아시아 정책 철학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호 어떤 문명 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좋은 발표들을 들으면서 결국은 하버마스가 마지막 2019년도에 그 책에서 한 것이라는 게 철학과 종교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로 눈을 돌렸을 때, 특히 유교를 봤을 때는 이 철학과 종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저는 결국 철학과 감정, 철학과 정서와의 관계에서 이 구조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 이 철학과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철학과 감정의 관계로 치환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버마스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설정해 놓은 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양자 간의 대화를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미 뭐 많은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80년대 이후부터 시민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화 한 4가지, 5가지의 엄청난 이론적 발전을 겪었는데 뭐 제도화하는 것과 그리고 그걸 시스템으로 보는 것과 정서적인 걸 보는 것이고 제 생각에 거의 마지막에 나온 어떤 이론적인 발전이 그걸 에피스테믹 턴이라고 해서 어떤 뭐 인신론적 민주주의 그렇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걸 여기서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발표문에는 그걸 다뤄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서양 정치 철학 특히 80년대 이후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있는 영역이 보통 그걸 Comparative Political Philosophy라고 해서 뭐 CPT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한 성숙한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구는 이성, 뭐 동양은 감정 이런 이분법은 사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끝까지 들어가면은 여전히 서구 정치 철학에서 혹은 뭐 서양 철학에서는 감정과 정서, 정감의 문제라는 것이 이 센터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가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서구 정치 철학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하고 있는 지점은 이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개념화한 것이 심의 체제 밖의 시민들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론들, 특히 뭐 시민민주주의, 하버마스랑 롤스 같은 경우는 여튼간에 심의 체제 안으로 우선 들어온 다음에 시민들을 상정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부터 나왔던 반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합리적인 관점에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의 핵심은 시민의 능력도 문제지만 시민들이 그냥 예를 들면 쟤는 좌파야, 쟤는 우파야, 난 제가 그냥 싫어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능력이 있든 없든 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서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게 미국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가장 이런 지점을 잘 보여줬던 사건 중 하나가 저는 트럼프 현상을 어떻게 보면은 결과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패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가 처음 붙었을 때 2016년에 이제 남편 힐러리 클린턴한테 너 캘리포니아의 그 리버럴들이랑 그만 놀고 저기 중부에 가서 레드넥들한테 가서 여튼 욕을 아무리 먹더라도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그 사람들 춤을 추는지 뭐라도 해라라고 했지만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제 토론에서 그 디플로벌 퍼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개탄할 만한 인간들이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한국의 말 중에 감정적인 문제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펀더멘털한 거고 그게 어떻게 규범의 영역으로 들어오는가는 다른 문제지만 제 생각에는 현실에서는 그게 흐르고 있고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8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서구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 시스템 밖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치인, 정치 지도자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루소 이후로 그 리더라는 문제는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다루기 힘들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전히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션이고 특히나 이제 정치 지도자와 시민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서구 이론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80년대 이후에 하버마스를 포함해서 어떤 서구 정치 철학의 이론적 한계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정치인이 있을 때 이 사건이나 정치인을 감정이나 정서를 갖고 판단하는 첫 번째 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정당성에 연결이 되는 두 번째 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고리와 두 번째 고리 모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유럽 사회에서도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거는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의 감정을 손상시켰을 때 혹은 도덕적 감정을 손상시켰을 때 이 사람은 탄핵돼야 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론적으로 서구 정치 철학의 전통에서는 또 어떤 도덕적 감정의 손상이 분명 문제인 건 맞지만 그것이 판단 규범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연결되는 전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단순히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쌓여서 한번 터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은 다른 관점이 있지만 이제 한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버마스 그 선생님께서 마지막 말년에 좀 우울하셨던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과 정서에 대한 조금 더 천착 없이 세워졌던 규범들이 이 하나하나가 이제 그 근본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유교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 거냐라는 것인데 바로 유교로 가기보다는 결국은 이 하버마스가 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게 어떤 한계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유승 교수님께서 불교를 다뤄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비슷한 감정이긴 했는데 왜냐면은 저는 사실은 물론 동양 쪽을 하고 있지만 석사는 롤스의 두 번째 책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막스 베버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탈주수와 어떤 rationalization, 그런 과정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하버마스가 읽어내는 베버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팔슈미트도 엮여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신 그 발표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버마스가 서구 지성사를 다뤄줄 때의 그 어떤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 진지함? 그런 진짜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동양으로 왔을 때는 한편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아까 이제 장훈주 교수님 말씀해주고 김성문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나 한 최소 20년, 30년 이상 논의가 된 문제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는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세 번째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유교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 형식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감수성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중용에 대한 감각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의 시민성까지 발전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의 어떤 시민성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킬까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뛰어넘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큰 그림은 크게 세 가지 어떤 이론적 토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Confucian Sentimental Representation이고 두 번째가 유교 시민사회고 세 번째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한 5년, 7년 동안 열심히 하고 싶은 회고적 정감 시민 능력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번역을 안 해둔 이유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루트리지에서 책으로 나왔던 것이라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서양에서의 어떤 서구 정치 철학에서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익이나 선호를 대변해 줄 때 정당성을 얻습니다. 혹은 시민민주주의에서는 사실은 대의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왜냐면 시민들이 해야 되니까 여튼 리더라는 존재는 공적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동양 특히 유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민심을 사야 되는데 그게 어떤 도덕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의 개념이 제가 아까 위에 그 서구 정치 철학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걸 접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유교 시민 사회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말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방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김성문 교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유교 시민 사회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결과, 어떤 제도적인 절차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지도자의 덕성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적 판단이 정치적 정당성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박근혜가 덕을 이뤘던 지점 중 하나가 세월호 사건인데 그때도 그 언어를 생각해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그 피해자 유가족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뉴스에.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덕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감정과 시민들의 어떤 고통에 제대로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것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언어를 쓸 수는 없지만 물론 그 두 명의 소수 의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과 직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분께서는 그럼 도대체 2026년을 관점으로 봤을 때 유교 시민사회가 여전히 지속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제 관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효를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제가 이제 벌써 41이고 제가 이제 결혼 13년이 됐는데 제 효도는 제가 하고요. 저희 와이프 효도는 와이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효라는 유교적 관점이 있고 어떠한 개인의 초이스, 개인의 이분이 들어왔을 때 효라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제 너희 부모님한테 효는 네가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로 장인 장모님께 물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영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제사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규범들은 제 생각에는 저만 해도 굳이 제사를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규범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교가 살아남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권리가 주어졌을 때 정치적 규범, 유교적 정치적 규범이 들어와서 정치인들한테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면 그게 시민들한테 효용성을 준다는 겁니다. 너 싸가지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인사해 라고 하는 게 이 효용감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 것처럼 정치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정치적 위선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 그게 위선적인 것이든 정치인이 정말로 덕이 있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기 전에 그러니까 당선될 때 지하철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그 한국 국민들한테는 그 어떤 특유의 얼굴을 하고 인사를 해야 시민들이 제가 싸가지가 있네 하면서 표를 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에서의 가족 윤리와 정치 윤리가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대만에 있으니까 대만이 참 재밌는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더 다원화되고 훨씬 더 민주화된 사회가 맞는데 2021년에 중앙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육을 물어본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데 아버지가 제대로 의무를 다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어떤 정서적인 걸 돌봐줘야 되고 아들은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이스테이션 바로미터 설베라고 돌렸는데 60% 이상의 동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걸 얘기하냐면 가족사회의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밑단은 유교적인 것이 계속 사라지더라도 어쩌면 정치적인 부분은 계속 재생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유교 시민사회라는 것을 하나의 이념형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론적 틀의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런 시민사회에 있는 시민들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걸 제가 회고적, 정감 혹은 감정, 정서적인 행위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연세대 철학과에 계실 텐데 김명석 교수님의 어떤 맹자의 판단 이론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특히 유교에서 그러니까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봤을 때 우리가 구하거나 아니면 형수님이 물에 빠졌을 때 원래는 이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도덕적 감정으로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명시적인 리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말하는 이성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명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봤을 때 사단이라든가 혹은 본성과는 다른 어떤 상황적 판단이라든가 어떤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맹자가 말하는 그 어떤 행위 원칙의 행위 윤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특히나 두 가지 세 가지 감정, 그러니까 측은지심과 수치심이 부딪힐 때는 이게 우리가 어디에 따라야 되는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김명석 교수님은 이제 실천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Practical Wisdom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거를 제 이론적 틀원으로 갖고 올 때는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분명히 감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무언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는 완벽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구 철학이나 혹은 하버마스나 롤스가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랑 독립된 추상화 논증 혹은 공적 정당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감정으로부터의 추상화나 독립이 아니라 확장인 것이고, 마치 이 시민이 내 형인 것처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이 시민이 내 아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고, 어떤 명시적으로 의식을 하고 논증적으로 통제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원칙에 동의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리즌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변화, 충동, 내적 고통의 갈등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가 김병석 교수님을 우연히 작년에 대만에서 만났었는데, 제 발표를 들으시고 저는 이거를 이제 일반 시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판단 능력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건데, 김병석 교수님은 저한테 조용히 본인이 분석한 판단 행위 그 능력은 이미 군자 레벨이 돼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판단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유교적인 관점에서 정서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이게 분명히 이성적인 게 있지만 그게 어떤 감정으로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다 회고적이다라는 것을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아까 그 홍용기 교수님께서 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뭐 6시간, 몇 시간 만에 판단을 할 때 이게 도대체 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유주의 원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지금 위배가 되고 있고, 다양한 감정적 판단 중에서 길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여기다 회고적인 거랑 붙인 건 아마 박찬대 의원이 그런 얘기 했을 텐데,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혹은 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에서 놓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판단의 어떤 능력을 이제 정연한다는 거죠. 여기서 회고적이라는 걸 붙인 것은 사실은 오히려 좀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유교 현능주의자라고 하는 중국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유교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현대사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은 말 그대로 바보기 때문에 전문가나 관료 집단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수용을 하는 게, 이 세계를 분석하고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건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반도체 뭐 삼성 하이닉스가 있을 때 뭐 HBM 반도체가 있고 무슨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 패권과 돌아가고 뭐 페트로달러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5년 10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뒤는 돌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회고적인 걸 붙인 거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를 분석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해서 인민 주권의 정당성이 훼손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제 발표문에서는 사실은 너무 복잡해져서 루소를 넣었다가 뺐었는데, 루소의 인민 주권을 보면은 사실은 사회 배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석의 문제긴 하지만 토론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루소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가버넌스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세밀한 문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민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그 근본 토대가 계속 훼손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다시 현대화로 바꾸려면 좀 문제가 다른 작업을 해줘야겠지만, 원래 인민이라는 존재는, 원래 국민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심의 시스템 밖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생활 세계에서 쌓았던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도덕적 원칙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유교 현능주의자들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베버가 말한 어떤 체계에 의한 생활 세계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침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전히 시민의 어떤 시민성을 갖고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유교 현능자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고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감정을 정연해 가면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의 핵심은, 이렇게 행위하는 시민들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학자들이나 어떤 뭐 뉴스나 이런 레벨에서는, 예를 들면 촛불 집회가 끝났을 때, 내란에 대한 어떤 단죄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정보와 이러이러한 원칙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사후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실제로 움직일 때는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의식을 갖고 선택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사이를 계속 헤쳐나가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과연 하버마스 선생님께서
이런 식의 접근을 봤을 때 우선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게 우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공적 정당성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조금 제가 하는 어떤 이런 정치 철학이나 정치적 접근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 정서법입니다. 결국은 규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서, 시민들이 어떤 때 쓰는 거에 의해서 너무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 비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버마스와 이 상호 간의 문명 간의 대화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버마스라든가 시민민주에서 그렇게 말하는 심의제도랑, 이 심의제도가 심의 밖에 있는 시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행위 능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나이가 말씀드린 40대 초반인 건데, 제가 한 5년, 한 이대남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수성이, 이대남 감수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란 세대인 거죠. 물론 이제는 또 다른 말로 영포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끔씩 느끼는 게 미국의 어떤 뭐 트럼프의 출연도 그렇고, 어쩌면은 이런 어떤 이 우리가 감정이나 정서적인 것을 제대로 면밀하게 들여보다 보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이 토대가 되지 않는 어떤 규범이나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래성 위에 쌓아 올리는 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면 유교 정치 철학 측에서 하버마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김홍준 교수님 토론 있겠습니다. 권정욱 선생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논문을 방불케 하는 발표문을 보내주셔서 토론 시간이 한 30분이면 제가 이거저것 다 이제 논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7, 8분이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그걸 일일이 짚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한 2가지 정도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선 저는 사실 한상진 선생님께 배웠지만 하버마스 선생님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지 부끄럽게도 못했고, 또 유교에 대해서도 제가 스칼라십이 전혀 없습니다. 이 2가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늘 나온 정치 철학적인 아주 훌륭한 발표를 또 사회학자 입장에서 보는데, 사회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상도 현실 앞에 다 실패한다고 보는 사람들이고요. 아주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현실의 그 악마 같은 변동성 앞에 진리를 주장하는 담론을 세워서 현실이 어떤 점에서 이걸 이겼는가를 얘기하기 좋아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자면 저는 여전히 하버마스 선생님에게도, 유교에게도 현실이라고 하는 요 어떤 검증의 근원적인 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 현실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AI가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인간 존재, 인간의 언어, 인간의 글쓰기, 인간의 지능, 이 모든 존재의 대격변. 다른 한편에는 지구 생태가 인류세로 접어들면서 제6의 대멸종이 100년 안에 예상되고 있는 현실. 세 번째는 홉스의 전쟁 상태가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현실. 그래서 AI, 생태, 전쟁 상태. 이 삼각형 안에 유교와 하버마스 선생의 근본 진리 주장을 놓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이제 인상을 받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요. 하버마스 선생님의 독일은 파시즘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지만, 프랑스인들은 그건 독일이 짊어졌으니까 우리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이고 정치적인 실험을 극단으로 밀고 갔습니다. 하버마스 선생이 29년생이고 루만 선생이 27년생인데 부르디유 데리다 선생이 30년생이고 푸코가 26년생입니다. 둘레즈가 25년생, 보드리아르가 29년생입니다. 25년에서 30년에 태어난 유럽의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인데, 이 중에 아마 하버마스 선생님이 가장 모범적인 지성인 것 같습니다. 반대에 아마 푸코가 있을 겁니다. 성적으로도 일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거의
구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실천들과 정치적인 과격한 발언들과 사고를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하버마스 선생님의 특히 유교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밖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권 선생님이 잘 지적하신 결국 감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권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이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저렇게 자유자재로 펼쳐가시는 그 능력에 이제 감탄을 했고요, 또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특히나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의 논의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른바 사이코소셜 스터디스라고 불리는 사이키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꽤나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 중에 가장 핵심에는 감정과 욕망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짚으면서 제 토론을 조금 마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주 창의적으로 정감 대변 유교라는 Confucian Sentimental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과 또 회고적 정감 능력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중국어 어감이 살아있는 그런 조어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조금 한 가지 좀 여쭙고 싶기도 하고 또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개념이라는 게 한자와 라틴 그리스 쪽에 이 양쪽을 우리가 가운데서 분열이 또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 감정과 관련돼서는 이 언어가 굉장히 조금 컨퓨징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에 최근에 특히 페미니즘과 뉴 머티리얼리즘, 컬처럴 스터디스 같은 조금 더 감정을 강조해온 한 4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40-50년 전부터 reason이나 rationality를 좀 해체하고 인간 존재를 훨씬 감정적이고 또 욕망에 추동되는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모션과 어펙트를 크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늘 드는 예는 이제 세월호 사태 같은 건데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슬픔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세월호가 터진지도 모르는 사람 마음 안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 없어도 인터넷 안에 흐르고 있어요. 글자들에 배어있고 이미지들과 팽목항에 매달려있는 뒤집힌 배, 분노, 슬픔이 막 섞여서 뭐야 저게 감정이라고 부르면 답을 못합니다. 감정은 언어로 잡히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세월호 현장에는 감정은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나는 슬퍼라고 말할 수 있는 슬픈 사람은 없어요. 정말 슬픈 사람은 울어요. 아니면 말을 못하고. 그래서 언어로 잡히는 것을 감정이라 본다면 감정은 사후에 일어납니다. 애도가 끝나야 그때 슬펐어라고 말하지, 상중에 나 슬퍼요 그건 안 슬프다. 슬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셔널리티를 의사소통 합리성으로 끌고 가도 감정은 거기 잘 안 잡힙니다. 안 잡히지만 슬프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규모로 슬퍼서 모두가 술 마셨고 한 달 동안이 마비돼 있었거든요. 그런 종류의 감정의 집합적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동이라고 합니다. 에펙트.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과학이 못 가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그거 어떻게 측정하는 데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뇌파를 측정해야 되나? 혈압을 재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더라기 때문에 눈앞에 뻔히 있어서 한국 사회의 근본 방향성을 틀어낸 거대한 정동적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인 여러 격변들이 다 눈앞에 있지만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을 근거로 제끼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정감 대변이라는 것은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의라는 게 있으니까. 대의가 안 되는 어펙트의 강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사회를 이룬다는 감정사회학이나 정동사회학과 사실 상통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을 묻고 들어갈 때는 마치 이 레셔널리티 한계를 크게 극복하고 감정까지 본다고 느껴지지만 여전히 자유주의적 객체의 내면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시스템에 포착되는 감정들을 말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감정을 느끼지만 그걸 말할 수 없는 자들의 감정이나 그런 에너지들이 축적돼서 폭발되는 순간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출력 같은 게 또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선생님께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어펙트 스터디스와 한번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어펙트 스터디스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다 돌아서 마지막으로 하버마스 선생님께 제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여쭐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선생님의 그 위대한 학문 세계 안에 제가 볼 때는 두 존재가 없다. 여성과 동물이 없는 선생님의 이 학문 세계와 여성과 동물이 이 정동을 매개로, 왜냐하면 맞은 동물은 낑낑댄단 말이에요. 그 낑낑대는 게 정동이거든요. 뭘 알겠습니까? 그 동물이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다두 뇌가 크니까 다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또 지금도 이슬람 등등 어디에나 이제 여성들은 언제나 그런 합리적인 언어 구조와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오랜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일어서는데 한국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론적으로 그것이 대변되지 않는다는 것은 21세기를 보는 큰 부재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상준 교수님 토론 있겠습니다. 몇 분 주십니까? 네, 그 하부 선생 이번에 국어 듣고 사실은 옛날 생각이 돌아왔어요. 2004년이죠. 그때 그 도쿄 교대 인스티튜트에서 하부 선생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한상현 선생님하고 작곡하신 전성훈 선생님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저야말로 하브마스를 무슨 전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끌고 가셨는데 가보니까는 하브마스 선생 오셨고 일본과 중국에서 이제 그 독일 철학 전공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감히 그래 이제 진행되면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 독어를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 하다가 사람들이 독어를 막 하고 그래요. 제가 독어를 잘 모르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독어가 좀 들릴 정도로 독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그 비판 이론, 비판 철학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동아시아 사상 전통에 그런 비판 철학 흐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완곡하게 지금 예상할 수 있잖아요. 2004년이고 그러니까 그 정근대 시기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고와 함께 뭐 이런 말씀을 둘러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놀랐던 것은 선생님보다 이제 중국과 일본의 독일학자들 이시마 게니치 선생 같은 분은 이제 국제 전공자고 아주 굉장한 맹장이죠. 이런 분들 해가지고 거의 뭐 아시아 사람들 같은 어떻게 동아시아에 비판 철학을 전통이 있다고 말하냐. 분노에 가까워. 그런 반응을 이렇게 그러면 없다라는 거고 우리보다 훨씬 조선보다 훨씬 일본이나 중국 전통에서는 비판 철학으로서 유교를 이해하는 힘이 약하구나 그때 느꼈고요.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선생님도 이제 책을 쓰셨다는 것을 보고 또 조금 더 너그럽게 평가를 하셨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2019년에 쓰신 책 말고 2022년에 이제 새로운 공론장 구조 변동이라는 짧은 책을 쓰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들어오고 뭐 유튜브 좀 그 난장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뱅커나 뭐 일배하는 식으로 전화원 시대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현상들이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관적이셨어요. 그래서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 변동 문제에 있어서 비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롤스 나오는 하우마스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아마 2000년 초반부터 이 두 양반들이 대단한 분들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이나 또는 공적이성 이런 건 말씀은 다 좋은데 현실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이제 2005년에 제가 레이싱 카슨 홀에서 이제 그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토론회였어요. 그때 이제 시민의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없었던 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논의를 하게 되면은 훨씬 좋은 대화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헌법화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이야기했었고, 제안을 했었고, 그때 토론자로 나오셨던 분이 홍은규 선생님이었어요. 기억하세요? 토론자 법대 김동규 교수라고 두 분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새로운 이야기였으니까
그 희한하다 하는 정도 반응이었고, 홍기 선생님 그 토론 제 기억으로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좋은데 그 시민회에서 권력화되면 어떡하냐.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보수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가상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공경록 교수님을 이제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라고 예전에 하는데 리버티 마크스예요. 한국에서는 2017년 이제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위원회 이후로 이런 말이 수기형 공론화 이렇게 되면서 빌리버레이션이 이제 수기로 한국에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전히 토이나 심의가 더 적절한 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보다 법률적으로도 결정성을 포함하는 그런 언어니까 말이에요. 수기 그러면 그냥 의논하고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이론적인 제안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기 토론문에 조금 통계를 이제 제시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이제 이론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OECD 통계를 좀 들었는데 우리가 인문학 하는 쪽에서는 통계 내고 막 표 내고 그러면 좀 우습게 하잖아요. 사상이 약한다. 이런 좀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계를 많이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이 특이한 사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OECD에서 통계를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최근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은 한 10여 년입니다. 733개가 OECD 국가 플러스 8개국에서 733개를 자기 나름대로는 정선을 해가지고 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짧으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그 실험을 하는 사례들을 이제 경험적으로도 많이 보면서 논문들도 많이 봤지만 아까 이남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처음에 언어에서 그 귀중했던 것은 이제 오유지 호재 그러죠. 그 다음에 무지야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거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제 시민회를 쭉 보면서 시민회 참가자들은 이제 시민들 속에서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국적인 경우를 말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4,300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지에 300명을 뽑거든요. 500명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0명을 뽑으면 300명 모인 사람들은 서로 여기 모인 300명을 서로 알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서로 완전히 모른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제가 국내나 그 해외 사례가 똑같은 것은 뭐냐면 이 모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백분 토론이나 TV나 또는 집회들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 만나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사람 모아놓으면 일반 시민이 뭐하러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고 일단 출석률 자체가 보통 몇 달간 하는데 한국은 특히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높아요. 출석률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공적 참여가 가장 높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말 하기 좋아하고 아까도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영화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 300명 모인 사람 중에서는 말하자면 어제 12.4 때 그 개헌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인 시민이 한 사람 뽑혀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정강원 집회에 그제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면요. 희한하게도 어제 그제 했던 것 같은 언행을 하지 않거든요. 매우 신중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남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는 유지가 아니야. 무지야. 들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주장할 바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 단상을 이 기회를 이용하겠어. 스피커로 삼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듣겠다라는 무지야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거 정말 저는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한 사례가 그냥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민의회를 잘 조직하면 시민의회 조직 방법으로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정말 이걸 잘
그 과정을 정말 잘 조직해서 하면은 OECD가 733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733개 케이스를 다는 거고요. 최소한 아주 짜게 해서 절반 정도는 정말 잘 됐다라고 본다면은 한국 케이스가 지금 5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과소대표된 점은 있어요. 근데 절반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동일한 과정으로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동일한 결과. 그 사람들이 여기 모인 일반 시민들이 다른 사람을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300개 정도 있고 세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자연과학적 실험에 준하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잘 앞으로 살려가는 것이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공경에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김동욱 그 선생님께서 특히 이제 시민민주주의를 테마로 잡아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민민주주의 문제에서 롤스나 하버마스가 닥쳤던 한계 이런 문제를 현실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이 시민의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회 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점에서는 지금 그 공영뉴스 발표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김학용 선생님도 덧붙여줬던 저는 왜 그것이 가능한가는 지금 분석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예,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앞서 김영준, 김상두 교수님께서 좋은 토론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경록 교수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답변 내지 자기 생각. 우선 코멘트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꼼꼼히 읽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 김홍준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이게 우선은 개념 간의 어떤 명징화가 필요하고 특히나 만약에 단순히 개념 간의 혼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감정 이게 언어에 포착이 된 이후에야 나오는 개념이고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 합리주의적 전통에서 그렇게까지 비껴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가 어떻게 보면 여성과 동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 틀 안에서는 물론 제가 오늘의 어떤 자리에서는 민주주의 부분은 그냥 사실은 소여받은 것으로 상정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중국 학자들과의 디베이트를 하는 자리에 가면은 이 감정 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쪽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건 알겠는데 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연관됐을 것 같은데 물론 분명히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평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적인 제도라는 것이 물론 어떤 민주주의를 할 건지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계층에게 어떤 보호막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사회가 지난 10년,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열풍에 한번 왔었던 건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 하나가 제도는 이미 있고 남자들은 또 제도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하게 말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동물 부분은 사실 좀 고민입니다. 근데 제가 얼핏 봤을 때 이건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AI로 판독을 해서 이 개가 혹은 고양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이 이제 나오겠다 이런 식의 기사도 보고 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갔을 때 다만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이게 결국은 레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이랑 연관이 되는데 제가 이게 사실은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영어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의제고요. 그러니까 제도입니다. 대의제를 통해서 뭔가 법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는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일종의 현상, 그러니까 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냐 레프레젠테이션이냐는 거죠. 근데 이 세 개, 물론 그거는 뭐 관점마다 다르지만 그 어떤 것도 프레젠테이션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는 순간, 내가 이걸 갖고 오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리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사실은 제 이론책에서 갖고 있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소수자의 목소리를 우선 한 번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번역의 과정에서 이미 소수자 입장에서는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닌데 라는 분명히 그런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걸 다시 제도화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김상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심의 제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텐션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상준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심의 민주주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번째 프랙티컬 턴이라는 것 이후로 뭐 미니 퍼블릭스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 왔던 것인데 우선 전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하버마스가 말하는 어떤 그 규범 혹은 그 공적 정당화 작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여기서는 제가 다른 의미로 제가 하는 이론이 되게 보수적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이론이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또 아까 이제 김홍준 교수님께서 비판해 주신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심의 제도 속에서 이런 어떤 감정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다만 제가 오늘 발표에서도 그렇고 이 토론이라는 것 혹은 정치적 과정을 토론으로 계속 갖고 가려는 것에 좀 약간의 걱정이 뭐냐면 도대체 정치적인 게 뭐냐라는 거 특히나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저는 슈미트가 말한 그 본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치적인 것이 다른 것으로 환원이 될 수 있다면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이 되고 종교적인 것으로 환원이 되고 뭐 심의하는 것으로 환원이 된다면 저는 그럼 더 이상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인 것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롤스를 비판하는 학자들 중에 롤스는 정치적인 게 없다는 거죠. 사실 토론하자는 거지. 그게 무슨 정치적인 것이냐라는 건데 그럼 결국은 토론에 들어오지 않은 혹은 들어오고 싶어하지 않은 수많은 인민들과의 어떤 그 정치적 지도자와의 어떤 정서적, 감정적 뭐 교류라고 하기엔 뭐 어떤 투쟁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상호 관계, 뭐 그게 되게 피 튀기는 상호 관계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관계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것을 유교적 관점에서는 새롭게 발견을 했을 때 유교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정당화가 될 것 같고 그것이 진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힐러리 클린턴 예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선거할 때 바닥 민심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바닥 민심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구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라도 하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되게 통용이 되는 게 그게 그냥 선거 캠페인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유교적 전통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서양 정치 철학의 전통에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개념화하고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너무 이게 토론으로 한원되는 것을 조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